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특별대담 제22대 총선 가톨릭이 묻는다 진행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4년간 나를 대신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줄 한 사람 정하셨습니까? 결정을 하셨다면 이 시간이 선택을 최종 점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면 이 시간이 선택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선이자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정치의 핵심 의무는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현직 교황들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가톨릭 교회가 보는 정치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이기 때문일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치는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내가 가진 한 표가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죠. 16대 국회의원으로도 활약하셨던 이 시대의 어른 윤여준 안드레아 전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팩트 식별이 안 돼 혼돈에 빠지면 고개를 들어 이 기자의 뉴스를 보라. 품질 보증 뉴스를 전하는 분입니다. 발로 뛰는 취재 장인. 장윤선 엘리사벳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오글거려서.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답답한 속 제대로 긁어주니 얼굴마저 잘생겨 보이더라. 이분이 방송에 나오면 댓글창에 얼굴 천재라는 단어가 난무합니다. 김준일 가브리엘 시사평론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옆에 앉으면 안 되겠네. 그 댓글에 얼굴 천재 다음에 지변도 붙어 있더라고요. 얼굴 천재 지변이다. 예, 제가 오늘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혼자 청바지 입고 왔는데 좀 밝은 이미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평화방송의 뉴스 지킴이 사제의 눈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분입니다. 보도주간 조승현 베드로 신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CPBC 특별예담 제22대 총선 가톨릭이 묻는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좀 이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80 먹은 노인네지만 너무 부실해요, 우리나라가.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비판하는 그것만 안 하더라도 진짜 숨을 쉴 수 있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한 사람이라면 일단 잘할 수 있게 일단은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정치인들 제발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거였습니다. 내부는 시민들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주로 정치부 정당 출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그만 싸우라는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국민들은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버겁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정치는 밤낮 저렇게 싸우기만 하냐.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단면을 바로 본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 네. 또 보셨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 원래 그 싸우는 제도 아니에요. 어디서 싸우느냐? 국회 안에서 뭘로 말로. 예. 근데 국회 밖에서 다른 걸로 싸우니까 문제인 거죠. 싸우라는 싸움은 안 하고 엉뚱한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새로운 국회를 열기 전에 우선 21대 국회에 대한 진단과 평가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21대 국회, 우리 정치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정쟁,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지지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그리고 내 지지층들이 환호하는 정치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는 정치가 더 극단화되고 또 하나의 재밌는 방식은 그러니까 상대당에서 그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친다 하더라도 같은 당끼리도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인기가 있어야 되고 정보 경쟁을 해야 되고 언론 노출이 내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 얘기할 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너무 심각하다고 하죠. 국회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를 악마화하고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싸움만 이게 난장판인 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예, 저는 이번 국회가 그 적나라한 장면을 제일 많이 무능한 국회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저쪽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는 기본적인 이 컨셉들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해가지고 뭔가를 더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저쪽을 공격해서 저쪽을 발목 잡았을 때 더 이익을 얻는 거고 2022년 총선에서도 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총선은 한일전 그리고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가 또 나왔어요. 근데 2020년에도 나왔거든요. 그때도 한일전이다. 이게 왜 총선이 한일전인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왜 종북 세력 탓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쉽거든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정치의 문제지만 이거는 유권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거기에 쉽게 우리가 동조하고 동화하고 그 어떤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진다라면은 정치는 끊임없이 이렇게 퇴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 평가해 주신다면요. 빈술에 소리만 요란하지 뭐 한계 있어요? 대결과 갈등 말고 한계 있나요? 냉정하게 평가를. 빈술에.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더 글로리라고 더 영광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 원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송혜교 씨가 나온 드라마 제목이 더 글로리였잖아요. 예. 근데 글로리의 핵심 주제가 이제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 내내 펼쳐졌던 게 복수의 판이 아니었나. 그래서 누가 더 복수심이 강하고 누가 더 복수를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가 우왕좌왕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천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국회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총선의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좀 좌절감을 느끼는 총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패싸움이다. 예, 패싸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영 대 진영이 총결집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한판 승부고요. 네. 그게 패싸움이고 복수국인데 이 복수 혈전은 이경규 씨한테 맡기고 이제 그만 좀 복수하자. 앞으로 좀 나아가자.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지만 뼈가 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장관님은 16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평론가님이나 이제 기자님은 아무래도 정치권을 더 예리하게 관찰하고 감시를 해온 분들이셔서 정치 고관여 층이세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면 세 분은 이번 총선에 반영된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관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그 역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 네. 하는 뜻으로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그럼 이게 불변의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새로운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자.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그걸 안 지키면서 자꾸 시대 정신만 얘기한다고요. 뭐 다른 게 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새로운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부터 제대로 예, 지키자. 그거 지키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예. 평론가님은 시대 정신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이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평적 정권 교체 뭐 이런 게 시대 정신이었다고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후 해석이 될 텐데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 소멸 위기의 극복, 이게 이번 총선이나 이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저출산 문제, 이제 작년 평균 0.72명이거든요. 너무 심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을 낳으면 100명이 36명이 되고요. 36명이 12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세대가 지나가면은 인구가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해법이 좌파적 저출산 대책과 우파적 저출산 대책이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은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금 있는가, 누가 됐든, 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안타깝다. 예.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걸 시대 정신으로 꼽아주셨고, 기자님은 어떻게 꼽아주시겠어요? 사실 중요한 건 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전부 남탓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더불어 같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예. 그런 노력이 정치 집단에서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매우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은 신자분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네. 신자들을 거울 삼아 보신 시대 정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신자분들 얘기하기 전에 시대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장관님 말씀도 들으면서 생각드는 건데 우리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 공동체의 공통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과연 공동체의 공통된 생각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왔는가? 최근에 이제 그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본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여론조사로 하나에 퉁쳐가지고 예. 좌입니까 우입니까 1번당입니까 2번당 3번당만 물어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 정신을 알려고 했던 건가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금 생각을 많이 들고 예. 그리고 여기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네.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의 총합의 그 결과물이 저출산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 양극화를 키워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종차별, 노동기술, 계급분열, 정치 이데올로기까지 지금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28개국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 결과입니다. 28개국을 이제 양극화 수준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건데 우리나라는 우측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을수록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고 좌측 하단에 있을수록 양극화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가, 또 분열이 얼마나 확고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 정말 많습니다. 정부 불신, 체계화된 불공정, 경제적 비관주의, 사회적 두려움, 미디어 불신 등등등. 근데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 위험국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정치권에 드러난 양극화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활권이 정치권이신 이 세 분은 양극화를 얼마나 체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양당제가 좀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라는 거는 여러 정치학자 논문들에도 예.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미디어의 영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의 영향들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좀 이게 소수자 아니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면은 굉장히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나 말고도 저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서로에게 뭉치게 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환경, SNS나 이제 유튜브의 발달 이것도 굉장히 양극화를 지금 상당히 부추기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사실은 제도를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고 네.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복수를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래서 뭐 그런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어디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네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일단 이번까지만 복수하자. 일단 요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말씀들 하세요. 계속 못하는 거죠. 영원히 평생 못해요. 그러면 평생 복수합니다. 예. 네. 신부님의 책임이 크시겠어요. 양극화, 정치 양극화도. 네, 제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대로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걸 노력은 했으나 많이 부족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양극화 어떻게 체감을 많이 하십니까, 장관님도? 물론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요. 양극화돼 있으니까 뭐 체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뿌리를 올라가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야 이게 원인이 제거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국민적인 기질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동족 상잔이라는 치열한 전쟁을 겪었죠. 살상. 예. 이것이 또 양극화를 만든 고착시킨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걸 찾아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양 진영의 단단하게 결집해 있는 팬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저도 언론 종사자로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미디어나 언론이 좀 많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보면서 이 정도까지 가도 되나 싶은 걸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언론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당에 있다 보면 이제 교황님 말씀 이제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황님 말씀마저도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면 좌예요, 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황님은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에다가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적 정치적 시각으로 판단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이제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거기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결국 따져본다면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에 요즘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리고 언론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나 언론. 좀 뭐 몇 개 이제 데이터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매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거를 내요. 네. 그래서 한 50개국 정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여름에 나왔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은 유튜브로 뉴스를 접한다라는 응답이 대한민국이 53%로 전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이 얼마냐? 30%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3%포인트나 높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김혜영의 뉴스 공감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고 직접 뭐 이제 청취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에 다 포함한 거기는 해요.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유튜브의 생태계의 특성상 더 세고 자극적이고 정파적인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조회수가 나오고 썸네일도 이제 자극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양극화를 형성을 하고 사실은 지상파나 이런 데에서도 유튜브 썸네일과 그냥 보도 내용하고 다를 때가 상당히 있어요. 뭐 유권자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언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은 언론도 유권자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어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도 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보수석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하도 옛날에 해가지고요. 그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제가 공부수할 때고 그냥 딴 세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미디어와 언론 계속 아니 저는 미리하게 요새 보실 것 이 같은데. 유튜브라는 걸 아예 보질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너무 호맹랑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분별하기도 그렇고 예. 아예 그냥 안 봅니다. 저는. 그럼 신문, 방송, 전면적으로. 기존 매체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시고 그런 계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요즘의 신문 방송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에 비해서 편파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느끼시는 거고. 네, 그 확연히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 신문을 보는
우리 신문을 보는 독자들한테 더 다가가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향을 알 테니까요. 네. 예,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보다는 예, 더 자기네 독자를 더 확보하려고 그러는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언론 보도가 약간 문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시군요.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이 뭐라고 하는지, 또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이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듣고 다 우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보고 판단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내 주장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러니까 대화와 타협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못해요. 예, 심각합니다. 예. 언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공보수석께서 기능을 좀 회복을 저는 언론 자유를 만끽하던 시대의 공보수석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가짜 뉴스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언론인 스스로도 그런 악마가 돼서 그 속삭임을 내고 있는 것, 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닌 건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정보가 뉴스가 제공이 될 때 가장 약한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고 교황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1인당 1표잖아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약한 사람들이 얻지 못하고 약하지 않은 사람들만 갖고 있다고 하면 네.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언론인들이 가지니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또 언론인들이 먼저 또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치도 이제 언론도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말만 그냥 해가지고 어떤 표를 얻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그래도 저는 약자들을 어떻게 좀 더 돌보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도 사실은 관심이 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의료 문제도 이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기성세대 분들보다는 아주 젊은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젊은 분들이요. 누구를 뽑는다 이런 게 약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대는 이 시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살리기, 약자 보호, 그다음에 뭐 미래 세대나 환경 문제 생각할 정치인.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목말라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시민들이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까?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느님 목소리다. 약한 자들의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정치가 잘 들어서 잘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이번 총선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런 말씀을 하셨던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분들이 계셨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왜 안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기후 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뭐 이렇게 시민 유권자들이 많이 생각하신다라는 뭐 여론조사도 있고 그랬어요. 기후 위기를 얘기하신 분들이 없진 않지만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요즘 굉장히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당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의 단순다수제는 다양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게다가 공천을 중앙에서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당대표의 말을 평소에 잘 들었느냐,
얼마나 저쪽 당을 세게 공격했느냐가 이 사람의 의정 활동의 고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기후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관심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30% 정도 되지만 소선거구제에서는 51%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집니다. 반영이 안 되는 이 사람은 거죠. 그러면 영원히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선거 시스템의 문제다. 저분들이 좀 많이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하면 좋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젊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여기에서 만들어주느냐. 중앙당에서 이런 식으로 다 공천해버리면요. 영원히 당대표 눈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신경을 쓰는 정치는 나올 수 없나. 전 환경부 장관 출신이신 또 윤 장관님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기후 위기가 지금 좀 천재지변이 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지리적인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아직 기후 변화 위기에 극심한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직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근데 조만간 닥칠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있으니까 미래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아직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마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그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래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치권, 그런 정치인이 뽑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국민 입장에서는 먼 미래 문제는 관심이 덜 가는 거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자기 삶이. 국민도 정치인도 네.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아닌가. 지도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미리 국민에게 알려도 주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 원하는 일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과값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도하 모든 언론들이 일면 머릿 기사로 사과가 얼마인지를 다 썼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사과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이제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네. 이 사과값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예고된 참사였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과꽃이 4월에 피는데 작년에는 3월에 일찍 폈다는 거예요. 근데 4월에 냉해가 와서 이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품질 좋은 사과를 많이 경작을 할 수 없었던 피해가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정부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늘 보살피면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겪지 않도록 국민들의 삶을 살펴주는 그런 대통령 혹은 그런 정부,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 없고 이렇게 가니까 너무 정치가 헛헛한 거죠. 그럼 우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국회가요? 네. 저는 좀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경청하고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현장으로 많이 가는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 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네. 사실 선거 때마다 네네. 신자 유권자들을 위해서 각 당의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제로 우리가 질의서를 보낸 건지,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천주교 신자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안내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왜 보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개인의 구원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상의 쇄신도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정신에 맞는 교리에 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정책 질의서를 각 당에 이번에 좀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총 4개 당에 보냈고요. 그리고 그 답변을 받고 그거는 각 교구장님들께서 재량적으로 판단하시면서 공개하게 되는데 아마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중에 아마 확인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자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생명, 평화, 맞습니다. 인권, 정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질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단순히 과거처럼 그런 거에 매여 있지 않고 최근에 또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특히 여성 이슈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네. 관해서도 정책적인 질의서를 보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자 유권자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 허용이 된다고 보시는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건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한계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의구현 사재단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활동을 잘 안 하시지만 한참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제분들이 하는 건데 그 현실 참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분명히 한계를 넘어선 때가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까지 썼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항상 김수환 추기경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제가 정부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막 사회 혼란할 때 청와대에서 매 새벽에 저 대책회의를 해요. 네. 관계장관 다 모여서. 그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딱 누군가가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건 추기경이 반대하실 겁니다. 그럼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추기경님의 뜻이라고 하면. 네, 추기경이 반대하실 겁니다. 그 분명히. 못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누구라도 뭐 추기경님을 비난하는 소리 한다든지 뭐 왜 못하냐 한다든지 할 텐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반대하실 겁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추기경님의 역할을 어떻게? 그 도덕적 권위잖아요. 예. 추기경님이 말씀을 과격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뭐 선동하신 일이 있어요?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공자와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양반이 가지는 도덕적 권위를 제가 그때 정부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야, 이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 권리가 이 권한이 이렇게 권위가 무서운 거냐. 네. 예, 권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 권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권력이 무서워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정의구현 사장님 말씀대 나왔는데 저는 그 추기경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행동을 하시더라도 명확한 테두리를 지켜주셨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 경계선은 넘어간 일이 제가 보기에 빈번하게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테두리와 한계가 명확하게 그건 필요하다. 명확히 지켰어야 돼요. 그 항상 표본이 추기경님이에요. 말씀 과격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부드럽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목소리 낼 땐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도덕적 권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도 사제 신분이시니까 그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으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네. 그거보다는 자꾸 막 과격한 투쟁 행동을 하는 이걸 하시는 바람에 오히려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점차 잃어가신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 다음 누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 이제 신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신부님은 이제 어느 당 찍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대놓고들 물어봅니까? 네, 물어보면 이제 저는 이제 성당 찍을 거라고 대답을 하곤 하는데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어떨 때는 이제 과격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이제 목소리를 듣는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종교인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대하신다. 그래서 왜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얘기하시지만 교회가 한 일은 이 세상을 또 쇄신시키고 구원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사회교리라고 교리가 있는데 네. 그게 아까 전에 여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는데 참 좋다고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이 카톨릭은 진짜 엄청난 곳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겸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천주교 사회교리 있잖아요. 네. 예. 거기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 아까 제가 정의원 사제단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원칙 없는 민주주의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쉽게 공공연하거나 위장된 전체주의로 변한다. 민주주의의 도덕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들과 동원하는 수단들이 지닌 도덕성에 달려있다. 이게 천주교 사회교리에 나와요. 근데 지금 시대와 맞물려서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뺏겨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신부님들이 정말 커 보였거든요. 네. 지금 제 나이가 돼서 보니까 저 동생들이거나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람이구나. 신부도 다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그럼 조승현 신부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보도 주간이시니까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좀 고위층, 소위 말하는 이제 가톨릭의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고, 근데 이제 좀 아래쪽에 이제 평신부님들은 좀 진보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 평화방송이나 이런 이 가톨릭 매체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예. 와, 어려운 질문이요.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그리고 뭐 주교님이든 다 땅에 이제 매여 있는 존재죠. 그래서 저희들도 투표하라고 투표용지 이렇게 공보물도 오고 가서 투표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고 교회는 얘기하는데 그 진리는 땅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하느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진보냐 보수냐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스탠스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좌나 우냐가 아니라 위냐 아래냐가 더 교회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방송이 취해야 스탠스는 저 스스로는 좌를 보느냐 우를 보느냐가 아니라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그리고 하늘과 땅이 끊겨져 있다면 그것을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평화방송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윤선 엘리사벳 자매님은 신부님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글쎄요. 저는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공간을 열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더 잘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부성 발언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가끔 그 미사 중에 그 이제 특별 강연 오시는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네. 때로는 이제 평화신문 그리고 평화방송 네. 우리 좀 이렇게 그 많은 그 신자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원 모집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참여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빛과 소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교도소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든 좀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신부님들은 매번 성스럽잖아요. 네. 근데 인간인지라 때로는 좀 망가지고 싶으신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 너무 송구합니다 신부님. 제가 좀 만들어야지.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 취미와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하겠고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평화방송이 종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지금 옛날에는 그 각 성당마다 종을 쳐가지고 지금 시간이 언제다, 기도 시간이 언제다 얘기해주고 종을 치면서 지금 미사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종을 도시화가 되면서 종을 못 치고 있는데 명동성당만 빼고 근데 그런 종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종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듣습니다.
빈부격차든 그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무엇이든 어딘지 다 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종소리 같은 평화방송, 그리고 김혜영의 뉴스공감, 그리고 편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새로운 방식의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리 앞에 저희가 봉투를 놔드렸는데 봉투 안에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장관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군사독재, 문민정부,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도록 한국 정치와 함께 해오셨는데요.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하고 OECD 11대 경제대국 반열에 들고 세계 국방력 6위 국가가 되었음에도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후진적일까요? 제도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어려운데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뭐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정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냐? 이거는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거 국회에서 많이 듣던 발언 같은데요. 정치 발전 안 되는 걸로 정리하시네요. 네. 이번에는 누구 봉투를 열어볼까요? 장윤선 기자님 봉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온 질문은 네. 지금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예. 이 미진한 개혁 과제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서 실천하는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해서 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란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대1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비판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 하지 말고 그냥 겸허하게 그래 비판해라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좀 대안을 갖는 그런 능력 있는 정치 집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승현 신부님 봉투 안에 든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한테 온 질문인데요.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정글로 표현합니다. 군사 독재를 넘어 자본 독재, 재벌 독재 체제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됐는데 종교가 사회에 어떤 희망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이제 거의 뭐 논문급으로 이 정도면 박사 논문 하나 할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세계를 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이제 듣곤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가 세상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서인 건 아닌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왜 걱정 안 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아픈 환자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 받으면서 생각난 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말씀 하나 생각났습니다. 1980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프랑스를 가세요. 네. 혁명의 나라 이제 프랑스를 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프랑스의 정신이 자유, 평등, 형제거든요. 이 자유, 평등, 형제가 그리스교 사상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한 와중에 자유, 평등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건 형제다. 그리고 그 형제에 종교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건가. 예.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도 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남북 평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면서 함께 그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하지만 그 모든 종교가 영혼은 달라요. 뭐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고 하고, 불교 같은 자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은 형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형제를 종교가 잘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이 한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도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계속 저한테 네, 이 한국 사회를 위해 희망의 근거가 네.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총선 나가는 출마 느낌이 나는데. 네.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봉투안에 든 질문 읽어주실까요? 아, 예. 시사평론가로 종일 방송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휘발성이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지속하는 건 어떤 매력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재밌고요. 예, 재밌고요. 두 번째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제 스스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중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당에 좀 속해 있지 않고요. 뭐 저는 당적을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저같이 중간에서 조금 다 비판도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정치평론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약간 뭐 속된 말로 관종기가 좀 있어요. 관심종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목받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만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약간 이게 재미가 없어지면은 다른 거로 휙 바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욕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예. 선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장윤선 기자님께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이제 아유, 왜 저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굵직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저 일어나서 가고 싶어요. 부담스러워요.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 왜 하세요? 아이고. 글쎄요,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도 사실은 기자 출신이고 우리 장관님도 사실은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혜영 기자도 기자입니다. 네. 여기 사제. 예. 신부님은 지금 현재 기자신 거죠? 저널리스트신 거죠?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만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널에서 일하는 것도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줄 기사 쓰는 거,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악플 많이 달려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데 제가 1번 독자잖아요. 네. 그 현장에.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사실을 접할 수 있는 직업. 이어서 저는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늙겠습니다. 아이고 장관님 죄송합니다. 네. 그럼 안 늙으실 생각이었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하는 게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내가 가진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한번 그 유권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특히 한 번도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아는 유권자라면은 한번 다른 정당을 찍어보는 거를 한번 고민이라도 해봐라. 예, 이게 무조건 옳다. 절대 안 바뀌는 게 맞는 것인가 약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예. 특히 비례 명단을 한번 꼭 보시라. 예, 안 보고 찍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이 국회 들어가서 잘할 것 같다. 정말 기대가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정당에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유권자들한테 전하는 말씀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생각이 정말 안 나네요. 일단 투표에 참여. 물론 그 기본적인 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니까 당연히 투표는
해야죠. 예,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치적인 어떤 편파성을 갖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냐 네. 하는 걸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봐달라 얘기해 주셨고 신부님은요? 그 어떤 투표의 마음이 뭐 증오심이나 혐오, 미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투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신부님 말씀에 100배, 1000배 공감합니다. 투표는 사랑이다. 사랑은 투표입니까? 저희가 열띠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장관님, 좀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게 많으셨나요? 이게 제 감각이 많이 퇴화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우리 관종이시라고 스스로 얘기해 주신 김준일 평론가 관종 어떠셨어요? 김준일입니다. 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우리 장관님 또 이렇게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영광이 아니었나 그렇게 되고 우리 특히 수고하신 우리 제작진하고 우리 김혜영 앵커께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입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자리 자체가 영광이죠. 이게 장관님 포함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사제로서는 꿈꾸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렬에 앉아서 또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 카톨릭 신자인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뭐 저희 이제 다들 이제 신자인데 저희 가족의 가문의 영광이다. 네, 평화 방송에 그것도 텔레비전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된데 아마 이제 저희 가족들이 계속 돌려볼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도 뜻깊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승리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 실종 시대라고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의 불씨를 살리는 일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CPBC 특별대담 제22대 총선 가톨릭이 묻는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